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회색빛 아스팔트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차 안의 공기는 바깥의 소음과 완벽히 차단된 채 차갑고 정제된 침묵만이 감돌았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CEO 박진우는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미간에 새겨진 옅은 주름은 1분 1초를 다투는 그의 세계를 대변하는 듯했다. 중요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마지막 재무보고서를 검토하는 그의 눈빛은 기계처럼 냉정하고 정확했다. 그의 인생은 잘 짜인 알고리즘과 같았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모든 것은 그의 통제에 있었다. 가난했던 과거를 지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거대한 기술 제국을 건설한 남자. 사람들은 그를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칭했지만 정작 그는 그런 평가에 무감각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성장과 효율, 그리고 완벽한 통제뿐이었다. 감정은 불필요한 노이즈였고 과거는 돌아볼 가치 없는 데이터에 불과했다. 차가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며 교차로에 멈춰 섰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무표정한 사람들의 행렬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잠시 태블릿에서 시선을 들어 창밖을 응시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한 줌의 하늘은 그의 마음처럼이나 답답한 잿빛이었다. 그때였다. 운전기사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으며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멈춰 섰다. 진우의 몸이 앞으로 강하게 쏠렸다. 그의 미간 주름이 더욱 깊어졌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운전기사는 당황한 목소리로 앞을 가리켰다. 회장님, 저기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진우는 기사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눈을 돌렸다. 검은색 세단 바로 앞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 4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다. 가장 커 보이는 남자아이부터 쌍둥이로 보이는 어린아이들까지 꾀조죄한 옷차림에 얼굴은 온통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주변의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진우는 혀를 찼다. 하필이면 이런 중요한 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니. 빨리 처리해. 경호팀에 연락해서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심장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검은 차와 그 안에 앉아있는 남자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아이가 동생들을 자신의 등 뒤로 감싸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었다. 아이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진우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아이의 외침은 다른 새 아이의 목소리와 겹쳐지며 하나의 거대한 음성이 되었다. 아빠. 순간 진우의 세계가 멈췄다. 시간의 흐름이 왜곡되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감각에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빠. 그가 평생 들어볼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였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희미한 균열이었지만 그 틈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비싼 구두가 아스팔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매캐한 도시의 공기가 폐부로 스며들었다. 그는 아이들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내 쌍의 눈동자가 오롯이 그에게 향해 있었다. 그 눈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해온 듯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아이들의 얼굴을 차례로 뜯어보았다. 낯선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그 낯설음 속에서 기시감이 느껴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테크 기업 CEO요 박진우가 길 한복판에서 꾀죄죄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이것은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의 완벽한 이미지,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철옹성에 금이 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다. 너희들 누구냐? 진우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 애썼지만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속수무책이었다. 가장 큰 아이 하준이 동생들을 보호하려는 듯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힘들고 무서운 일이 생기면 이 사진 속 사람을 찾아가라고. 아빠를 찾아가라고요.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진우와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윤서연. 그의 기억 저편 굳게 닫아버린 판도라의 상자 속에 봉인해 두었던 이름이었다. 10년도 더 된 과거의 망령이 아이들의 모습을 하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진우는 숨을 삼켰다.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회로가 터져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가 현재를 집어삼키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이미 주변은 기자들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질문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박진우 대표님, 이 아이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데 사실입니까?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서연의 얼굴이 담긴 낡은 사진과 그녀를 빼닮은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평생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의 파편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경호원들이 그와 아이들 주위로 인간 방벽을 만들었다. 대표님, 이쪽으로. 경호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혼란 속에서 그를 잡아 끌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회사는 물론이고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는 이성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썼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겁에 질린 눈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존재들을 진우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아이들을 외면하고 이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었다. 그것이 그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이었다. 불필요한 변수는 제거하고 위험 요소는 차단한다. 하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그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에 홀로 내버려졌던 두렵고 외로웠던 어린 날의 자신을. 그는 나지막이 거의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경호팀장에게 말했다. 아이들도 차에 태워. 경호팀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명령을 수행했다.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진우와 4명의 아이들은 다시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자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다시 한번 차단되었다. 하지만 차 안의 침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정제된 고요함이 아니었다. 폭풍전야에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차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뒤로 한 채 인파를 뚫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옆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4명의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들은 잔뜩 겁을 먹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진우는 무어라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였다. 윤서연 그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왜 이제 와서 아이들을 자신에게 보낸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은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란 말인가.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잘 닦인 유리성에 돌멩이 하나가 날아든 것이 아니었다. 성의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것이었다. 주주총회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그가 마주해야 할 것은 재무보고서의 숫자들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4명의 아이들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다. 그는 평생을 외면하고 도망쳐왔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차가 서울의 야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화려한 넌사인 불빛이 차 안을 비추며 아이들의 겁에 질린 얼굴과 진우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그의 제국은 여전히 건재했지만 제국의 왕은 지금 길을 잃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던 남자는 이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그의 길을 막아선 것은 고작 4명의 작은 아이들이었지만 그 아이들은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려 버렸다. 그 뒤에는 그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량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소리 없이 들어섰다. 언론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돌아온 길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차갑고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진우의 구두 소리와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가 끌리는 소리가 어색하게 뒤섞였다. 아이들은 거대한 공간의 위압감에 눌려 서로의 옷자락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보다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서려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펜트하우스 내부가 드러났을 때 아이들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내부는 흙과 백, 그리고 회색 톤으로만 꾸며져 있었다. 모든 가구는 날카로운 직선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벽에 걸린 추상화조차 계산된 무질서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나 현대미술관의 전시 공간 같았다. 진우의 완벽한 통제와 강박적인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 그곳에 4명의 이질적인 존재가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아이들은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진우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말했다.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소의 단호함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지나쳐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며 재킷을 벗어 소파 위에 던졌다. 그가 평생 지켜온 질서의 공간에 처음으로 무질서가 발생했다. 꾀죄죄한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이 미니멀리즘의 극치인 공간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다. 가장 용감한 둘째 서아가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뎌 하얀색 카펫 위를 밟았다. 아이의 더러운 운동화 자국이 순백의 카펫 위에 검은 얼룩을 남겼다. 진우는 그 얼룩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백 개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회사 홍보팀,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온갖 언론사 기자들의 연락이었다. 그는 모든 알림을 무시한 채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네, 대표님. 김민준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너머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진우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김 비서, 내일 아침까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언론 보도를 통제하게. 그리고 사람을 좀 찾아야겠어. 이름은 윤서연. 12년 전쯤 22살이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김민준 비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역시 박진우 대표의 사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에 이 갑작스러운 명령은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출생 기록부터 모든 것을. 유전자 검사도 준비해야겠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곳으로. 진우는 말을 이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 아이들과의 관계 역시 유전자 검사라는 과학적 사실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전화를 끄는 진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현관 근처에서 그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냉장고로 걸어가 물병 4개를 꺼내왔다. 그는 아이들 앞에 물병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마셔. 그리고 저쪽 방에 욕실이 있으니 씻고. 입을 만한 옷은 내일 사람을 시켜서 준비하지.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서투른 배려였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가장 목이 말랐던 쌍둥이 중 하나인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병을 집어들었다. 아이가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자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돌려버렸다. 죄책감과 비슷한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이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배고픔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과거를 지웠고 그 지워진 과거 속에 이 아이들의 존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은 그가 지난 10년간 겪었던 그 어떤 경영 위기보다도 더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의 초롱성 같던 정신력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파고들었다. 저기요. 진우가 눈을 떴다. 쌍둥이 중 다른 한 명인 지연이 그의 앞에 서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엄마는 언제 와요? 그 질문에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행방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저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하준이 다가와 지연의 어깨를 감싸며 동생을 뒤로 물러서게 했다. 지연아, 이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우리가 찾아야 돼. 하준의 목소리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경계심과 책임감이 어려 있었다. 아이는 진우를 아빠라고 불렀지만 그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듯 했다. 아이들은 진우가 가리킨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남은 진우는 거대한 거실의 정적 속에서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 가장 구석진 곳에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를 꺼내들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빛바랜 사진들과 낡은 편지 몇 통의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윤서연의 흔적이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의 냉정한 CEO 박진우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풋풋하고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가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저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언제부터 자신은 웃음을 잃고 감정을 지워버린 기계가 되어버린 것일까? 그는 서연이 보냈던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었다. 진우야, 미안해. 더 이상 널 힘들게 할 수 없어. 없어. 나 같은 건 있고 너는 꼭 성공해야 해.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가난한 여자친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증오했고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하지만 오늘 나타난 아이들은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쭈뼛거리며 나왔다. 씻고 나니 뽀얀 얼굴이 드러났지만 헐렁한 어른용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더욱 처량해 보였다. 아이들의 얼굴 위로 서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특히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서아의 눈매는 서연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잊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고, 동시에 그의 이성은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함정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손짓했다. 이리 와서 앉아. 아이들이 머뭇거리며 그의 앞에 놓인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이름이 뭐니? 하준이 대표로 대답했다. 박하준입니다. 동생은 서아, 그리고 지훈이 지연이에요. 박하준. 그의 성을 따르고 있었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 질문에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준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아파요. 아주 많이.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슬픈 표정 앞에서 그의 모든 질문들은 의미를 잃었다. 그는 그저 아이들에게 잠잘방을 안내해 줄 수밖에 없었다. 손님용으로 마련된 넓은 방에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을 때 그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CEO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끌고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그는 지금 고작 4명의 아이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나타난 4명의 불청객들과 그들이 가져온 과거의 파편들 때문에 밤새 뒤척였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방문을 바라보며 그는 앞으로 닥쳐 올 폭풍을 예감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진실이 저 문 너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비가 도시의 먼지를 씻어낸 아침이었다. 박진우는 소파에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의 완벽하게 관리되던 공간은 하룻밤 사이에 낯선 곳이 되어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이들이 마시다 남긴 물병과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고, 소파 한쪽 구석에는 아이들의 낡은 외투가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다. 그 작은 혼돈의 흔적들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었다. 아이들은 그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다. 넓은 펜트하우스를 신기한 듯 탐험하면서도 혹여나 자신들의 존재가 주인에게 폐를 끼칠까봐 발소리를 죽이고 있었다. 진우는 소리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생존을 위한 경계심이 본능처럼 자리 잡은 듯했다. 저 작은 어깨에 얼마나 많은 짐이 지워져 있었을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어 감상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지금은 동정심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오전 9시 정각 김민준 비서가 도착했다. 그는 진우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온다는 사실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손에 든 태블릿을 내밀었다. 대표님, 밤새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의 시선은 거실을 탐색하는 아이들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곧바로 직업적인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의 프로페셔널함은 진우가 그를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진우는 태블릿을 받아 들었다. 화면에는 윤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지난 12년간의 삶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한 기록, 내 아이의 출생신고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는 철거 직전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그녀의 삶은 가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진우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동안 그녀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홀로 내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직 정확한 행방은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거주지 이웃들에 따르면 한 달 전쯤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병원 기록도 조회해봤지만 공식적인 진료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상당한 액수의 사채 빚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채. 그 단어가 진우의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난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만든 안일한 자기 합리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나가보라고 손짓했다. 혼자 남은 그는 다시 한번 윤서연의 기록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러자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안개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12년 전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작은 자취방에서 그는 막 시작한 자신의 사업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떠들고 있었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성공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의 눈은 미래의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녀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진우야,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 나는 네가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지금처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그녀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을 자신의 꿈에 대한 불신으로 받아들였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날 밤 그들은 심하게 다투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다. 너는 내 꿈을 이해 못해. 지금의 가난이 지긋지긋하지도 않아.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떠났다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났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녀는 두려웠던 것이다. 그의 위험한 질주에 동참하는 것보다 그를 놓아주는 것이 그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후회가 심장을 짓누르던 그때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회사 전략기획실장의 전화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량의 공매도 물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개인적인 혼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냉철한 승부사의 본능이 깨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반응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는 즉시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아이들에게는 가사 도우미를 급히 호출하여 맡겨두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실시간으로 주가 차트를 확인했다.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수직으로 하강하는 그래프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과도 같았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지난 몇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기존의 산업 질서를 위협해왔다. 적은 많았지만 이토록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할 만한 상대는 단 한 명뿐이었다. 태양그룹의 최민환 회장. 태양그룹의 회장실. 최민환은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 폭락을 알리는 그래프가 떠 있었다. 아주 볼만하군. 제 아무리 잘난 박진우라도 애비 논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 그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쾌감이 가득했다. 그는 오랫동안 박진우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다.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아성을 위협하는 젊고 오만한 풋내기. 최민환에게 박진우는 반드시 꺾어야 할 상대였다.
그는 박진우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했다. 하지만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그의 사생활은 최민환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운 것일까? 갑자기 아이들이 나타나 그의 발목을 잡았다. 최민환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자본력을 총동원하여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스캔들을 이용해 주가를 폭락시키고 적대적 인수를 통해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릴 계획이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긴급 임원 회의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진우가 들어섰다. 그의 등장과 함께 소란스럽던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했지만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곧바로 상황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내 지시 없이는 누구도 언론에 대응하지 마시오. 자금팀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확보하고 법무팀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전략을 즉시 검토하시오. 그리고 홍보팀은 스캔들에 대한 공식 입장을 준비하되 내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발표도 금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패닉에 빠져있던 임원들은 그의 지휘 아래 점차 안정을 되찾고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최민환. 그는 그 늙은 여우의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 약점을 잡아 흔들고 상대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숨통을 끊어버리는 방식.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최민환의 공격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마치 아이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최민환이 설계한 거대한 함정의 일부일까?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서연에게 사채빚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그녀의 실종, 아이들이 때맞춰 자신을 찾아온 것,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시작된 최민환의 공격. 이 모든 사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파괴하려는 악랄한 음모였다. 그는 다시 김민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태양그룹과 최민환 회장의 주변을 다시 샅샅이 조사해. 특히 12년 전 윤서연 씨와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내 방역해야만 했다. 이제 이것은 그의 회사뿐만 아니라 그의 아이들과 이름 모를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윤서연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쪽 모니터에는 폭락한 주가 그래프가, 다른 쪽 모니터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김 비서의 보고서가 떠 있었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했다. 하나는 그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 다른 하나는 그의 과거와 진실을 되찾기 위한 전쟁.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빛은 굳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박진우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밤을 새울 생각이었지만 텅 빈 집에 있을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차를 돌렸다. 가사 도우미는 아이들을 재우고 퇴근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정막이 감도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정작 그의 정신은 강철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실의 희미한 무드등 아래 4명의 아이들은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잠들지 않고 그를 기다린 것이었다. 아이들은 그의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그 모습에 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유일한 보호자일지도 모르는 자신을 기다리는 아이러니.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못한 채 현관에 서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쌍둥이 지연의 작은 흐느낌이었다. 아이는 무서운 꿈이라도 꾼 듯 언니 서아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고 있었다. 서아가 동생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에 그라면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발은 저절로 거실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우유를 꺼내 컵에 따라 아이들 앞으로 가져갔다. 마셔. 따뜻하게 데워줄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툴고 어색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특히 하준의 눈빛은 복잡 미묘했다. 경계심과 의심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이 울음을 그치고 컵을 받아 들었다. 차가운 우유가 아이의 목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아이들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이 그와 아이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들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은 흐르지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조심스러운 탐색의 시간이었다. 그는 문득 아이들이 추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에서 두꺼운 담요 몇 개를 가져왔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깨 위로 말없이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자 아이들의 몸이 살짝 굳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따뜻한 담요의 온기가 아이들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듯 했다. 진우는 그 작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이름 모를 감정이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의 기척을 느끼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기 전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집에 있어.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있는 전화기로 나한테 연락하고. 그는 태블릿 사용법과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여전히 사무적인 말투였지만 그 행동에는 최소한의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하준은 그의 모든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최민환의 공세에 대응하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진우의 개인 휴대폰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펜트하우스에 설치된 태블릿이었다. 그가 통화를 수락하자 화면에 하준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진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화면에 집중했다. 뭔데? 하준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품속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보였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상자였다. 이거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를 만나면 아빠가 우리를 지켜줄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이 생길 때 그때 드리라고 했어요. 아이의 말은 진우의 심장을 세게 때렸다. 아이는 지난 며칠간 그를 관찰하고 이제 그를 믿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진우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하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하준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이전처럼 그를 피하지는 않았다.
아이는 두 손으로 나무 상자를 공손하게 그에게 건넸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 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한 여자의 인생과 네 아이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유아용품들이 들어있었다. 갓난아기에 발삭에 처음 빠진 유치 하나가 담긴 작은 유리병 아이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엄마 사랑해요 라는 쪽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담긴 낡은 사진 몇 장. 진우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시간을 통째로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상자 맨 아래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있었다. 겉봉투에는 내 사랑 진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의 글씨체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끝맺지 못한 쓰다만 편지였다. 그녀의 글씨는 힘이 없고 떨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숨을 죽이고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진우야, 이 편지를 네가 읽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아이들이 널 찾아가게 된다면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었어. 널 떠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실수이자 동시에 널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 미안해. 그리고 아직도 널 사랑해.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가 증오하고 원망했던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때 나는 네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 하준이를. 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네가 막 시작한 사업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날 찾아왔어. 태양그룹의 사람이었어. 그들은 네 사업의 핵심 기술을 빼내오라고 협박했어. 내가 거절하자 그들은 내 가족을 위협하고 나를 파멸시키겠다고 했어. 나는 너무 무서웠어, 진우야. 너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리고 우리 아기를 지키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태양그룹. 진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최민화는 12년 전부터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을 협박하여 자신을 공격하려 했고 그녀가 거절하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아이들까지 이용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마의 소행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글씨가 흘려져 있었다. 그 남자는 악마야. 아이들을 지켜줘. 진우야, 제발 우리 아이들을.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진우는 편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분노와 서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하준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불안한 눈으로 그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진우는 처음으로 하준을 제대로 마주 보았다. 그 아이는 더 이상 낯선 아이가 아니었다. 서연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녀의 사랑과 희생의 증거였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하준아.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하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이는 진우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찾기까지 겪었던 모든 서름과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진우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의 등 뒤로 서재의 창밖으로 복수를 다짐하는 도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의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준을 끌어안은 진우의 서재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진실의 무게는 때로 청은망은보다 더 무겁게 사람을 짓눌렀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외면하고 부정했던 과거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과거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하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진우는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아빠가 다 해결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확신과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한 남자의 인생을 건 맹세였다. 하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이 낯선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기로 마음먹은 듯 했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남긴 편지를 수십 번이고 다시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그녀의 고통과 사랑을 되새겼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관심을 끝없이 자책했다. 그는 즉시 김민준 비서에게 연락했다. 새벽이었지만 김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다. 진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조사 방향을 전면 수정한다. 지금부터 타겟은 최민환 단 한 명이야. 그는 편지의 내용을 김 비서에게 전달했다. 12년 전 태양그룹이 서연에게 접촉하여 산업 스파이 행위를 강요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거절하자 무자비한 보복이 뒤따랐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야.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범죄 행위다. 증거를 찾아 12년 전 태양그룹 법무팀 기획조정실에서 움직인 모든 자금 흐름과 인물들을 샅샅이 뒤져.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명령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비공식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졌다.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 기업 전문 변호사, 그리고 전직 국정원 출신의 보안 전문가까지 포함된 드림팀이었다. 그들은 진우의 펜트하우스와 회사의 보안 서버를 연결하여 24시간 내내 정보를 분석하고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진우 개인의 복수극을 넘어 거대하게 맞서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전면전이기도 했다. 며칠 동안 진우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지휘했다. 회사에서는 최민환의 금융 공격에 맞서 주가를 방어하고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의 전략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회사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며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벽을 굳건히 쌓아나갔다. 위기 속에서 그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했고 직원들은 그를 믿고 따랐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대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아이들은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쌍둥이는 이제 그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펜트하우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기로 조금씩 온기를 되찾아갔다. 진우는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김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결정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분석팀이 12년 전 태양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수상한 유령 회사를 발견한 것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아무런 영업 활동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 회사의 자금이 한 신용정보 회사로 흘러 들어간 기록이 포착되었다.
이름만 신용정보회사일 뿐 실제로는 흥신소와 다름없는 곳이었다. 진우의 눈이 번뜩 였다. 그 업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윤서연 씨를 뒷조사했거나 위해를 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몇 시간 후 추가 보고가 올라왔다. 그 업체는 실제로 12년 전 윤서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의뢰인은 바로 태양그룹의 유령 회사였다. 그들은 서연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녀의 가족관계, 친구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그리고 그 후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기록은 끔찍했다. 서연이 일하던 작은 식당에는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 쫓겨나야 했다.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는 정체 모를 남자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그녀가 살던 작은 월세방의 집주인은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 내쫓았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태양그룹의 돈을 받은 흥신소가 있었다. 최민화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여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든 것이다. 보고서를 읽는 진우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다. 최민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개인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아 버린 것이다. 서연이 겪었을 공포와 절망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가 성공에 눈이 멀어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는 동안 그녀는 거대한 악의 소나귀에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서재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둘째 서아가 고개를 쏙 내밀었다. 아빠 앉아요. 아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그의 무릎에 앉았다. 그리고는 그가 보고 있던 태블릿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거 뭐예요? 어려운 공부해요. 진우는 급히 화면을 껐다. 이 추악한 진실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그냥 옛날 이야기 읽고 있었어. 서아는 그의 품에 기대며 말했다. 엄마도 옛날 이야기 잘해줬는데. 엄마 보고 싶다. 아이의 말에 진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서아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서연의 억울한 삶을 위해서라도 그는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복수심은 이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부성애와 뒤섞여 더욱 단단하고 뜨거운 불길이 되어 타올랐다. 조사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마침내 분석팀은 최민환의 결정적인 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냈다. 서연에게 거액의 사채 빚을 안긴 대부업체. 그 업체의 실소유주가 바로 최민환의 처남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법정 최고 이율을 훌쩍 넘는 살인적인 이자로 서연의 빚을 불렸고 그것을 빌미로 그녀를 계속해서 압박했다. 모든 것이 최민환의 지시 아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였다. 김민준 비서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최종 보고서를 올렸다. 대표님, 이것으로 최민환 회장이 윤서연 씨를 파멸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명백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의 입으로 직접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진우는 보고서를 말없이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한 여자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잔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추악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동이 터오는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듯한 색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최민환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허우적대던 먹잇감은 더 이상 없었다. 이제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무장한 사냥개가 되어 적의 심장을 향해 달려갈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최민환의 번호를 눌렀다. 이제 이 지옥 같은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는 거대한 폭탄을 맞았다.
태양그룹이 넥서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언론은 이 사건을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라 칭하며 앞다투어 보도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의 재벌그룹이 신흥 기술 강자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박진우 대표의 사생활 스캔들과 맞물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사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 같았다.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술렁였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내부 네트워크를 떠돌았다. 이사회의 임원들조차 패닉 상태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모두가 회사의 종말을 예감하는 듯한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직 단 한 사람 박진우만이 빙하처럼 차갑고 고요한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모두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진우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혹은 타개할 수는 있는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진우는 회의실 스크린에 태양그룹의 공시자료와 언론 보도들을 띄웠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늙은 사자가 젊은 사자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그에 비유해. 임원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진우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생각처럼 쉬운 먹잇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방어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방역에 나설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나 불안 대신 적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밤새 세운 치밀한 방역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금융방어 전략이었다. 그는 포이즌필 조항을 발동하여 태양그룹이 지분을 매입할수록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는 태양그룹의 인수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출혈을 강요하는 전략이었다. 동시에 우호적인 해외 투자 펀드와 접촉하여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고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여론전이었다. 최민환 회장은 이번 인수의 명분을 불안정한 오너 리스크 해소와 경영 안정화라고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명분의 허구성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는 홍보팀에게 태양그룹의 부도덕성과 낡은 경영 방식을 부각시키는 캠페인을 지시했다. 혁신을 가로막고 기술을 약탈하려는 구시대 재벌의 탐욕을 대중에게 알려 이번 사태를 단순한 M&A가 아닌 혁신과 수구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장의 카드를 암시했다. 최민환 회장에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도덕적 결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카드는 우리의 생사가 걸린 마지막 순간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는 서영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발언이었다. 이사회 내부에도 최민환의 첩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진우의 논리, 정연하고 대담한 계획에 이사회는 술렁였다. 패배감에 젖어 있던 임원들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눈앞의 남자가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타고난 전략가이자 승부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우는 회의를 마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전쟁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생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가 걸린 싸움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날 밤 그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았던 회사와 달리 집안은 평화롭고 고요했다. 아이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동화책을 보고 있었다. 그의 기척을 느낀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아빠 오셨어요. 쌍둥이의 목소리가 명랑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진우는 낮 동안에 치열했던 전투와 분노를 모두 잊었다. 그는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아이들은 저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늘어놓았다. 서아가 그린 그림, 지훈이가 조립한 블록, 그리고 하준이 동생들을 돌봐준 이야기까지. 그는 말없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그가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의 싸움은 더 이상 회사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며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한 명 한 명 침대에 눕혀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마지막으로 하준의 방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잠들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힘든 일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아빠 회사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진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조금 복잡한 일이 있지만 아빠가 다 해결할 수 있어. 하준이는 동생들 잘 돌보고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줄 거야. 이것은 아들에게 하는 약속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악마와도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다음 날부터 진우의 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고 해외 유력 펀드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발표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언론에는 태양그룹의 과거 비리 의혹과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여론은 점차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동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최민화는 격노했다. 그는 박진우가 스캔들로 인해 자멸하고 자신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영리한 상대였다. 오히려 위기를 발판 삼아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자신에게 방역의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견방진 놈 감히 이 최민환에게 맞서 그의 오만함은 분노로 변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더욱 무리한 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태양그룹의 자금력을 총동원해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식을 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사들였다. 인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제시하며 박진우를 돈으로 찍어 누르려 했다. 하지만 이것은 진우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최민환이 주식 매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을수록 태양그룹의 재무구조는 악화되고 있었다. 진우는 장기전을 통해 상대를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최민환은 결국 가장 비열하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수에게 지시했다. 박진우의 약점은 그 아이들이다. 아이들의 주변을 감시해 필요하다면 겁을 좀 줘서라도 박진우가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어. 재계의 거물이라는 자가 택한 방법은 결국 비열한 협박과 폭력이었다. 전쟁은 이제 기업의 영역을 넘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김비서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아이들이 다니기 시작한 학교 주변에 정체 모를 남자들이 나타나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진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최민환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그는 즉시 전문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리고 자신의 서재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 CCTV 화면을 밤새도록 지켜보았다. 그의 분노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끝을 봐야만 하는 싸움이 되었다. 아이들의 학교 주변을 맴도는 의심스러운 남자들. 최민환이 보낸 명백한 경고였다. 박진우의 분노는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었다.
상대가 선을 넘은 이상 더 이상의 기업 논리나 전략은 무의미했다. 이것은 이제 생존을 건 싸움이었고 상대를 완전히 파멸시켜야만 끝나는 전쟁이었다. 그는 더 이상 최민환의 범죄를 입증할 간접적인 증거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살아있는 증인,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진우는 김민준 비서와 그의 최정예 팀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12년 전 태양그룹 법무팀과 기획조정실에 근무했던 모든 인원들을 다시 조사해. 특히 윤서연 씨 사건 직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퇴사했거나 좌천된 인물을 찾아내. 최민환은 분명 흔적을 지우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켰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이제 수세에 몰린 쪽은 그가 아니라 최민환이 될 것이었다. 수사망은 빠르게 좁혀졌다. 팀은 수백 명의 전직 직원 명단을 샅샅이 훑었고 마침내 한 남자의 이름에 도달했다. 이강식, 12년 전 법무팀의 과장이었던 그는 사소한 회계 처리 실수를 빌미로 갑작스럽게 해고되었다. 그의 경력은 거기서 끝이었다. 이후 그는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했고 지금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의 삶은 마치 누군가의 감시 아래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식물과도 같았다. 진우는 직감했다. 이강식 그가 바로 이번 전쟁의 향방을 가를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최민환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진우는 직접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 비서와 단둘이 어둠이 내린 밤을 틈타 이강식의 아파트로 향했다. 낡은 복대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깜박이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 안쪽에서 잔뜩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박진우입니다. 이강식 씨와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문 너머의 남자는 숨을 삼키는 듯 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겨우 한 뼘쯤 열렸다. 쇠사슬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은 공포와 불안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지난 12년 동안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진우는 그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부드럽게 말했다.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12년 전 윤서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윤서연. 그 이름은 남자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이강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결국 문을 열었다. 집안은 정리되지 않은 살림살이와 술병들로 가득했다. 죄책감에 찌들어 망가져버린 한 남자의 초라한 공간이었다. 이강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최민환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윤서연을 파멸시키는 모든 실무를 담당했었다. 흥신소를 고용하여 그녀를 괴롭히고 대부업체를 동원해 빚의 수렁에 빠뜨렸다.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거절했다면 저 역시 똑같이 당했을 겁니다. 회장님은 악마입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은 진우가 파악했던 사실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증인의 목소리로 듣는 진실은 훨씬 더 잔혹하고 생생했다. 진우는 서연이 쓴 미완의 편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이강식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랬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그분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의 통곡은 12년 묵은 죄책감의 분출이었다. 진우는 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제가 신변은 반드시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식은 한참을 망설였다. 최민환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단호한 눈빛과 서연의 마지막 편지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최민환의 마수도 뻗쳐오고 있었다. 최민환은 이강식을 잠재적인 위험인물로 분류하고 오랫동안 감시해왔다. 박진우와 김비서가 그의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그 정보는 즉시 최민환에게 보고되었다. 최민환은 분노했다. 쥐새끼 같은 놈 감히 입을 열어 당장 처리해. 박진우와 함께 깨끗하게. 그의 목소리는 인정사정 없는 사리로 가득했다. 진우와 김비서가 이강식을 데리고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물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김비서가 소리쳤다. 대표님, 이쪽입니다. 그는 진우와 이강식을 이끌고 건물의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다. 등 뒤에서는 여러 명의 발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따라붙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채 간신히 올라탔을 때 이미 다른 차량 여러 대가 그들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순식간에 위험천만한 전쟁터로 변했다. 진우는 핸들을 잡고 광적으로 질주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은 생존을 위해 모든 교통법규를 무시해야만 했다. 사이드미러에는 그들을 죽이려는 자들의 차량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상대 차량이 옆으로 바짝 붙어 진우의 차를 들이받았다.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중심을 잃었다. 뒷좌석의 이강식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김비서는 침착하게 경찰에 연락하는 동시에 진우에게 외쳤다. 대표님, 저 앞 공사장입니다. 저쪽으로 들어가면 따돌릴 수 있을 겁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핸들을 꺾어 공사장의 임시 가림막을 뚫고 안으로 돌진했다. 차가 어지럽게 널린 건축 자재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나아갔다. 뒤따라온 차량들도 공사장으로 뛰어들었다. 좁은 공간에서의 위험한 고개 운전이 계속되었다. 그때 상대 차량 중 하나가 앞을 가로막으며 진우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굉음과 함께 에어백이 터져나왔다. 충격으로 진우는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간신히 의식을 붙잡았다. 차에서 내린 귀한들이 소의 파이프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진우는 부서진 차 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팔에서는 충돌의 여파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소리쳤다. 이강식 씨를 데리고 도망쳐 내가 시간을 벌게. 그는 싸움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가족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이자 진실을 지켜야 하는 증인을 보호해야 하는 남자였다. 그는 옆에 있던 강목을 집어들고 괴한들에게 맞섰다.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죽음을 각오한 자의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의 기세에 괴한들도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김비서가 이강식을 부축하여 공사장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분노한 괴한들이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는 맞고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괴한들은 진우에게 마지막 발길질을 한 뒤 서둘러 차를 타고 도주했다. 진우는 부서진 건축 자재덤이 위로 쓰러졌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희미해져 가는 의식으로 경찰차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인도 지켜냈다. 이제 반격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맞춰졌다. 최민환 그의 끝이 머지않았다. 안전가옥으로 사용된
비밀스러운 클리닉의 침대에 누워 박진우는 응급처치를 받았다. 온몸에 퍼진 타박상과 찢어진 상처의 고통보다 그의 영혼을 잠식한 차가운 분노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육체적 폭력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껍질마저 벗겨내버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상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은 수컷 맹수와도 같았다. 그의 곁에는 안정을 되찾은 이강식과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는 김민준 비서가 있었다. 이강식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충격과 자신을 목숨 걸고 지켜준 진우에 대한 경외심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이 싸움의 단순한 증인을 넘어 진실을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건 동지가 되었다. 진우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의사에게 감사를 표한 뒤 곧바로 마지막 작전을 지시했다. 김비서 태양그룹 이사회에 긴급 합동이사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게. 그의 말에 김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지금은 몸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게다가 최민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야. 최민환은 내가 겁을 먹고 협상을 제안한다고 생각할 거다. 그 오만한 늙은이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회의에 나올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그가 설계한 마지막 체스판이었다. 그는 왕을 잡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미끼로 던질 생각이었다. 회의 장소는 양측 모두에게 중립적인 도심의 한 호텔 최고층 컨퍼런스룸으로 정해졌다. 보안을 이유로 양측의 핵심 임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 하지만 진우는 이미 물밑에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이 무대는 최민환의 화려한 퇴장을 위한 마지막 공연장이 될 것이었다. 회의 당일 컨퍼런스룸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넥서스 이노베이션과 태양그룹의 임원들이 마주 앉았다. 태양그룹 측에서는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넥서스 측 임원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민환이 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반대편에 앉은 박진우에게 향했다. 진우는 얼굴과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최민환은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박 대표 몸이 불편해 보이는데 무리해서 나올 필요까지 있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아무 대답 없이 그를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고요한 눈빛에 최민환은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자리에 앉았다. 회의는 최민환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경영 위기를 지적하며 자신의 인수 제안이 회사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의 연설은 마치 자비로운 구원자가 베푸는 마지막 은혜와도 같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다. 그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혹은 이 자리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선언할 것인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최민환의 말이 끝나자 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회장님의 관대한 제안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합병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저는 오늘 한 여자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스크린에 윤서연의 앳된 사진이 떠오르자 최민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진우는 멈추지 않고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의 유령 회사가 흥신소에 거액의 돈을 지불한 금융거래 내역, 흥신소가 윤서연을 조직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록한 내부 보고서, 그리고 최민환의 처남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그녀에게
비정상적인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계약서까지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회의실은 술렁이었다. 태양그룹의 임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넥서스의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민화는 처음에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진우가 내놓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백하자 점차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이건 모두 조작이야. 저런 종이 쪼가리로 날 모함하려는 수작이다. 진우는 그의 발악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류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살아있는 증인의 목소리는 믿으시겠습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옆문이 열리고 김 비서의 보호를 받으며 이강식이 들어섰다. 최민환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이강식이 이미 처리된 줄로만 알고 있었다. 이강식은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서서 최민환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저는 12년 전 최민환 회장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윤서연 씨를 파멸시키는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다. 그는 최민환이 어떻게 서연을 협박했는지 거절하자,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이 모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희생시켰는지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증언 내내 최민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강식의 증언이 끝나자 최민환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이강식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이 배신자 새끼, 감히 나를 물고 늘어져 그 계집은 당해도 쌌어.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고 박진우 같은 놈을 선택했으니 너도 그놈도 내가 전부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의 광기 어린 폭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자백이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된 순간 진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말했다. 최민환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생생한 자백 덕분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회의실 한쪽 벽을 가리켰다. 참고로 이 회의의 모든 내용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와 금융감독원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벽의 일부가 스크린으로 바뀌며 수십 명의 기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최민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자신이 박진우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민환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 시대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남자의 초라한 최후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진우는 홀로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길고 긴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했다. 서연에 복수를 했고 아이들을 지켜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 무거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승리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고통 위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연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이제 다 끝났어, 서연아. 편히 쉬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최민환 회장의 충격적인 체포 장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전모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자 대중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상징했던 거대한 제국 태양그룹은 하루아침에 부도덕과 범죄의 온상으로 낙인 찍혔다.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여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태양그룹의 심장부는 쑥대밭이 되었다. 최민환의 지시 아래 온갖 불법을 저질렀던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그의 추악한 범죄를 묵인하고 동조했던 가족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군림했던 재벌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며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정의의 여신은 더디게 움직였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심판의 칼을 휘둘렀다. 반면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위기를 딛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박진우 대표의 사생활 스캔들의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그에게 비난 대신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그는 비정한 기업가가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 자신의 아이들과 죽은 연인의 명예를 지켜낸 영웅으로 재평가받았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협은 완벽하게 사라졌다. 박진우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그는 숨 돌릴 틈도 없이 회사를 정상화하고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직원들과 주주들을 다독이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 앞에 섰다. 붕대를 감은 그의 모습은 오히려 그가 겪었을 시련의 깊이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밝혔고 먼저 세상을 떠난 윤서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 한 기업의 대표가 아니라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제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언론과 대중 여러분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의 기자들도 더 이상 사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위기를 품격 있게 마무리하며 자신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우리는 이번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는 윤서연의 이름으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여 그녀처럼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의 새로운 비전에 화답했다. 법적인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그는 네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정식으로 입적시키는 절차를 마쳤다. 서류상으로나마 아이들은 완벽하게 그의 아들딸이 되었다. 이제 그는 아이들에게 온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했다. 또한 경찰은 윤서연의 실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최민환의 범죄가 드러난 이상 그녀의 실종 역시 단순한 잠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찾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이었던 이강식은 법적으로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최민환의 모든 죄를 증언했고 그 대가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받았다. 진우는 그에게 두둑한 보상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강식은 진우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과거의 악몽을 뒤로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떠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그는 늦은 밤 홀로 사무실에 남아 무너져 내린 태양그룹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이 기나긴 싸움의 끝에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복수는 허무했고 승리의 영광은 무거웠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서연과 함께했던 평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제 이 도시의 정점에 선 승리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그 화려함을 좇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곳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성공만을 갈망하던 과거의 박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돌아갈 집이 있고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한 명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서둘러 재킷을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섰다. 어둡고 텅 빈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빨랐다. 예전에는 성공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제는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편안해져 있었다. 그는 어서 아이들을 보고 싶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다.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자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맞았다. 아빠다. 쌍둥이가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서한은 자랑스럽게 새로 그린 그림을 내밀었고 하주는 듬직하게 서서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차갑고 텅 비었던 공간은 이제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가득한 집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차례로 안아주며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제국은 무너졌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뿐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풍경이 변하는 동안 박진우의 펜트하우스는 그 어떤 변화보다 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예전에 그곳이 차가운 얼음으로 지어진 성이었다면 지금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보금자리였다. 거실 한복판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알록달록한 섬처럼 널려 있었고 냉장고 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다. 공간을 채우던 값비싼 향수 냄새 대신 이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풍겼다. 박진우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의 아침은 더 이상 재무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잠투정하는 쌍둥이를 깨우고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주며 학교 갈 준비를 시키는 전쟁 같은 일상으로 시작되었다. 수만 명의 직원을 지휘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CEO는 넥타이 하나 제대로 매주지 못해 쩔쩔매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혼돈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충만함을 느꼈다. 회사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상당 부분 위임했다. 물론 그는 여전히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종 책임자였지만 예전처럼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는 않았다. 이제 그에게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바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하고 보드게임을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 시간은 그 어떤 성공의 순간보다 더 달콤하고 소중했다. 아이들은 그의 사랑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아빠의 집은 이제 더 이상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였다.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본래의 나이에 맞는 천진난만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있었다. 바로 엄마 윤서연에 대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대신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진우는 더 이상 진실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느 주말 오후 아이들을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서연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너희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엄마를 처음 만났던 대학 시절의 이야기, 햇살처럼 밝고 따뜻했던 엄마의 미소,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엄마의 착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추악한 진실은 모두 거두어내고 오직 아름답고 빛나는 추억만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서연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여주며 사진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엄마는 아빠를 그리고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 아주 멀리 떠나야만 했어. 그건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식이었단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엄마는 항상 하늘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실 거야. 너희들이 착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많이 행복해하고 계실 거야.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그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의 모습을 마음속에 조용히 그릴 뿐이었다. 그 후 며칠 뒤 진우는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윤서연의 행적을 찾았다는 연락이었다. 그녀는 최민환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후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의 고생과 마음의 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1년 전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녀의 유해는 마을의 작은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다. 진우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혹시나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에게는 이제 그녀가 남긴 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슬픔을 추스르고 아이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얘들아, 엄마가 하늘나라로 진짜 여행을 떠나셨대. 이제는 아프지 않고 아주 편안한 곳으로 진우와 내 아이들은 함께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양지바른 언덕 위에 자리한 그녀의 무덤은 아주 작고 소박했다. 비석에는 윤서연이라는 이름 석자만이 새겨져 있었다. 진우와 아이들은 엄마의 무덤 앞에 예쁜 꽃다발을 놓고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엄마를 부르며 눈물을 쏟아냈다. 진우는 그런 아이들을 말없이 끌어안아 주었다. 5명의 가족은 그렇게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가족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서연을 가슴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그녀가 남겨준 사랑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갔다. 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버지가 되었고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아이들로 자라났다.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1년 후에 어느 날 저녁, 진우는 거실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저녁 식사가 맛있게 익어가는 냄새가 풍겨왔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행복한 어느 가족의 저녁 풍경이었다. 그는 문득 고개를 들어 벽난로 위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서연의 사진과 5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서연은 여전히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우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그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가 평생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의 끝에는 파멸이 아닌 구원이 있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그의 길을 막아섰던 4명의 아이들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불행이 아니라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가장 위대한 축복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